치매 부모님 재산 앞에서 가족들은 짐승이 됩니다. 홀로 아버지를 모신 막내딸에게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 아버지 간병에 평생을 바친 막내딸의 헌신. 아버지가 주신 아파트 한 채의 증여는 치매라는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이 비극은 당신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성년 후견제도 같은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황혼의 다락방을 응원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칠순을 넘긴 막내딸 김명숙 씨의 사연입니다. 명숙 씨는 평생을 부모님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 오빠와 언니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꾸리며 바쁘게 살아갔죠. 명절에나 얼굴 볼까 말까 했던 형제들. 그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우리는 애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대신 부모님 좀 잘 모셔라.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명숙 씨도 형제들이 각자 힘든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잠깐의 부탁은 명숙 씨의 평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30 즈음 좋은 사람을 만났었죠. 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픈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그녀는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5년의 세월은 혹독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는 명숙 씨가 아니면 움직일 수도 식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은 명절에 짧게 들렀다가 가면서 용돈 몇만 원을 쥐어주고는 힘내라, 고생이 많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명숙 씨는 잠깐의 휴식을 꿈꿨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아버지의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내가 아까 밥 먹었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같은 질문들이 잦아졌습니다. 명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치매는 무서운 속도로 아버지를 집어삼켰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버지는 명숙 씨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자 화장실 가는 것도 옷 입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아버지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출근해야 한다며 정장을 꺼내 입으려 하고 낮에는 엄마가 어디 갔느냐며 돌아가신 지 오래된 할머니를 찾으셨습니다. 명숙 씨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들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명숙 씨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며 아버지 맛있죠? 조금만 더 드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밤이면 아버지가 배회하지 못하도록 옆에 붙어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사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깨어나 집에 가야 한다며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명숙 씨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말리고 달래야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깜빡 졸았던 사이 아버지는 잠옷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찾았을 때 명숙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갔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아팠습니다. 오빠와 언니들은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와 명숙 씨에게 고생이 많다는 말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명숙 씨를 지켜보시던 아버지, 90을 넘긴 아버지에게도 가끔씩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잠시 걷히는 그 순간, 아버지는 명숙 씨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수가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아빠는 어쩔 뻔했니? 그 말 한마디에 명숙 씨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거면 됐어요. 아버지가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명숙 씨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치매가 깊어지기 전 아직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명수가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이 아파트드. 너 중아. 너는 평생을 날 위해 희생했잖니? 이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명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빠는 내가 앞으로 혼자 살아갈 걸 생각하면 걱정이야. 이 아파트라도 있으면 내가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아버지는 명숙 씨에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명숙 씨에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자 딸의 평생 노고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더욱 깊어졌고 결국 아버지는 9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명숙 씨는 슬픔 속에서도 형제들이 함께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오빠와 언니들이 명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슬픔 대신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할 얘기가 있다. 큰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한테 아파트를 줬다며?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치매 환자셨는데 어떻게 네가 혼자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 명숙 씨는 멍했습니다. 오빠,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이긴. 내가 치매 걸린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똑같이 나눠야지. 너만 독차지하면 어떡해? 명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부모님 곁에서 살며 모든 걸 바쳤는데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형제들이 이제 와서 재산을 나누자고. 언니, 오빠,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지 아시잖아요. 10년 넘게 저 혼자 아버지를 간병했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밤새 잠 못 자고. 언니들과 오빠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시켰어? 우리도 바빴다고. 그리고 부모 모시는 건 자식의 도리고 그걸 갖고 재산을 독차지할 이유는 안 돼. 명숙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치라 믿었던 가족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거예요. 명숙 씨는 그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와 언니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한 달 후 명숙 씨의 집으로 법원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증여 무효 청구 소송. 원고는 오빠와 두 언니, 피고는 명숙 씨 자신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소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 형제들이, 내 피부치들이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다니? 소장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상태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니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명숙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홀로 간병했던 지난 세월의 고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봤던 그 시간들은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이, 그 아파트만이 그들 가족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명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쥐어짜낸 저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의 증여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여 당시 아버님의 정신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해도 그 순간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진료 기록, 증인,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명숙 씨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뒤졌습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기록을, 간헐적으로 정신이 맑았다는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엔 중등도 치매, 인지기능 저하라는 문구만 가득했습니다. 명숙 씨는 당시 증여 과정을 함께 목격했던 이웃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웃도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버님이 정신이 맑아 보이긴 했는데 치매가 있으셨으니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네요. 반면 오빠와 언니들의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치매로 혼란스러워했던 기록들을 모조리 제출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배회했던 일,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던 일, 환각 증세를 보였던 일. 명숙 씨에게는 가슴 아픈 추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파트를 되찾아올 수 있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렸을 때 명숙 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치매 환자인 망인을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망인은 증여 당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고 이는 의료 기록으로도 명백히 입증됩니다. 명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어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셨지만 저를 알아보셨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간병에 대한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변호인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정신이 맑았다는 것과 법적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피고께서 아버님을 헌신적으로 돌보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명숙 씨는 매번 법정에 출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오직 증거와 사실만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부모를 돌봤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증여 당시 망인의 의사 능력이 있었는가라는 단 하나의 쟁점뿐이었습니다. 명숙 씨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료 전문가 증인은 치매 환자의 경우 간헐적으로 인지 능력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명숙 씨는 증인석에 앉아 지난 10년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며 겪었던 하루하루를,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의 헌신과 희생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재판은 증여의 법적 효력에 관한 것이지 효도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여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은 증여 당시 중등도 이상의 치매 상태로 법률행위에 필요한 의사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증여행위는 무효로 한다. 명숙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단지 치매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다니요.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이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비통함은, 그녀의 오랜 세월의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명숙 씨 앞에 오빠와 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소의 기쁨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명수가 이게 공정한 거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 이제 아파트 팔아서 똑같이 나누자. 명숙 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명숙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는 매각되어 형제들 사이에 나눠졌고, 명숙 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법정에서의 차가운 시선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빼앗아간 그 순간이 떠올랐으니까요. 명절이 되어도 명숙 씨는 혼자였습니다. 한때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은 이제 먼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명절을 보내는 명숙 씨. 그녀의 눈엔 깊은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모님을 잘 모신 게 잘못인가? 아버지의 선물을 받아들인 게 잘못인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치매 부모를 모시는 많은 자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 바로 재산 관리와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명숙 씨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가족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재산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가 홀로 부모를 간병하고 다른 형제들은 무관심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가정이 직면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성년후견제도를 미리 마련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성년후견제도란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숙 씨의 아버지가 치매 초기에 이 제도를 활용했다면
명숙 씨가 정식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재산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형제들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깊어지기 전 모든 자녀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를 돌볼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미리 합의를 이루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란 언제나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다가 결국 명숙 씨 가족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자녀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죠. 물론 유언장도 작성 당시 의사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은 효도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사랑했던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숙 씨는 평생을 부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자신의 꿈도 포기하며 오직 부모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의 배신이었고 법정에서의 패배였으며 외로운 노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결말일까요? 법은 공정했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잔인한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비극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매 부모님의 재산 관리는 단순히 통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치매가 깊어지기 전 가족 모두가 모여 대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혹은 성년 후견 제도와 같은 법률적 장치를 통해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숙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남은 건 오직 쓸쓸한 기억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모신 건 제 선택이었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가족들이, 제 형제들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명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효도란 무엇인가? 재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불편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 대화가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부모님, 앞으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힘을 모으면 될까요? 그 한마디가 명숙 씨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 겁니다. 황혼의 다락방은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명숙 씨 같은 헌신적인 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그들의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황혼의 다락방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